봤습니다. 네. 잘 보셨기를. 아니 왜 벌써는 관객이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 이 영화를 배급하시는 쪽에서는 뭐 자신 있다고 뭐 이 영화 전주에서 꼭 틀어야 된다고 뭐 안 틀면 후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정작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벌쓰는 기분으로 원래 겸손한 성격입니다. 이 영화는 제작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간단한 뒷배경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영화 들어가기 전에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7년 찍었고 후반 작업 2년 했습니다. 7년씩 사실 이렇게 오래 찍는다고 좋은 영화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뭐 오래 찍었다고 생색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 해녀분들의 바닷속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2년 동안 솔직히 혹시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 저희 스태프들이 처음 왔는데요.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 황건철 감독님, 김원호 감독님, 이정수 감독님 한번 이어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7년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스스로 거부하시고 7년 동안 그냥 저만 믿고 묵묵히 따라와 주셨습니다. 해녀분들이 처음에 너무 그 반대가 심해서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서 돌을 던지기도 하셨고 카메라를 부셔버리겠다고 많이 그러셔서 촬영 감독들이 굉장히 힘드셨는데 사실 그 견고한 틈을 열고 들어가니까 진짜 그분들의 바다가 보였고요. 그리고 그 바다 속에서 사실 저는 저의 바다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겸손한 척 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진면목을 보여주는군요. 거의 그냥 시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왜 그토록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해녀분들의 삶을 취재하는데 그토록 공을 들이신 동력은 뭡니까? 사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 이야기라 너는 굉장히 쉽게 찍었겠구나 하시지만 사실 제가 현재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100% 해외 올 로케이션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공항 가서 좀 더 싼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다시 가서 저가항공을 이용해서 제주공항 도착해서 다시 성산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우도에 들어가면 이미 기절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고향이 참 싫었습니다. 예전엔. 그래서 늘 벗어나고 싶었고요. 저 수평선을 반드시 건너보리라. 그리고 그때는 어린 시절부터 늘 저는 제 주변의 숨빗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해녀분들을 봤지만 그때는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지? 너무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수평선을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나는 저분들처럼 내 인생의 바다에 한번 목숨을 다해서 진정으로 뛰어들어 봤나? 하는 그 어떤 깨달음을 제가 나이 40에 얻게 됐어요. 굉장히 존경스러웠고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왜 카메라를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물론 최근 해녀가 많은 분들의 이제 그 관심을 받으면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대부분 한 분, 두 분이시고요.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오픈해서 다 열어주신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발을 벗는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매일매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직업은 말이야. 저승에서 돈 벌어서 이승에서 쓰는 직업이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만큼 긴장하시고 그만큼 예민하시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관광객들은 흔히 지나가면서 야 해녀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죠. 사실 저도 고향이라서 막 반가워서 저를 막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아서 갔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고요. 그래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된 바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과문해서 그랬는지 사실 뭐 해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이 영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계급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가장 깊이 가시는 그 정말 초인적인 그거 1톤 트럭에 실을 만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기왕에는 그런 사실이 좀 많이 안 밝혀졌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저는 해녀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알게 된 것은 그게 풍경화였다는 거죠. 풍경화로 보면 바다에서 일하는 굉장히 강인한 어머니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까지 나온 해녀 다큐멘터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 계급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알았는데 막연하게 뭐 힘이 세고 뭐 젊은 사람은 무조건 상군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숨의 길이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옛날에 더 엄격했다고 해요. 제가 또 한 미화실 것 같아서 바로 여러분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저 남자 관객. 네, 저 영화 일단 너무 먼저 잘 봤고요. 너무 영상도 아름답고 나레이션 목소리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몇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에 가까이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후반부에 영화 후반부에 장례식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누군가의 장례를 이렇게 어떤 영화 촬영이라든지 어떤 작품을 목적으로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해 주기가 제 생각에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제 가족의 장례라면 그런 동의를 해주시던가요? 그 동의를 얻기가 어렵지 않으셨던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2년 동안 카메라 버튼을 제대로 못 눌렀다고 했잖아요. 그 2년 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나를 잊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도에는 이상하게도 치킨집 다 있는데 빵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빵을 제사상에 올릴 만큼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공항에 내리면 무조건 보리빵집으로 달려가서 보리빵을 샀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숫자대로. 제가 운전을 못해서 자전거 뒤에 그 보리빵 상자를 싣고요. 그렇게 2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를 제 우도분들은 빵집 아줌마 배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나중에 그렇게 경고하셨던 분들이 저를 잊어버리게 되셨고요. 사실은 어느 순간은 저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촬영 감독들한테 사실은 되게 고맙고도 미안했던 게 해녀분들이 저렇게 무거운 걸 끌고 나오시면 이미 체력이 다 소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찍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도와드릴 테니 촬영 감독님들은 좀 찍어주세요. 저를 좀 빼서.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 보면 모든 촬영 감독들이 카메라를 놓고 다 그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도 내고 그러면 우리 도대체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려서 찍은 게 뭐냐 이렇긴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아마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촬영된 건 정말 이거는 과장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얘기인데요. 네. 저 여자분. 궁금한 게 작가분으로 송진아 씨가 있던데 저희가 아는 그 송진아 작가님이신지와 그다음에 음악으로 양방원 씨가 있던데 스텝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송진아 작가님과 양방원 음악가님이 음악으로 맡으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송진아 모래시계 송진아 작가님 맞고요. 양방원 선생님 맞고요. 그 두 분도 전부 재능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와도 괴롭힐지 모르니까. 근데 송진아 작가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작가 선배님이시고 제가 원래 방송 작가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오래 했는데요. 그때 그 송진아 작가님을 보면 꼭 한번 작가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한 1년쯤 되던 해에 내가 이거를 할 것인데 선배 아마도 내가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때 작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냥 응 그러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년 플러스 2년 더 지나서 7년 뒤에 찾아가서 그때 약속을 기억하시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며 그때는 그냥 술락이었다. 술자리에서 그냥 얼떨결에 승낙한 그랬는데 그 약속을 정말 바쁘신 시점이었거든요. 힐러 드라마 대본 막 도촉할 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와서 제 옆에서 편집을 같이 하고 원고를 써주셨고요. 양방원 선생님은 아버님의 뿌리가 제주도입니다. 어느 날 음악을 듣다가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음악에서. 그래서 꼭 모시고 싶어서 정말 너무 과분하게 제가 한 반년을 계속 찾아뵀습니다. 해달라고. 근데 돈이 없다고. 너무 불쌍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이렇게 훌륭한 곡을 주셔서 영화에 큰 힘이 됐습니다. 섭외 원칙에 단순하지만 굉장히 피곤한 방식으로 섭외했습니다. 네. 지금 동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인도양이라 이제 바다가 더워서 그분들은 그 미역이나 김을 몰라요. 근데 알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해녀의 직업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 해양 문화, 여성 문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잠수해서 장비 없이 잠수하는 여자들은 일본의 아마와 제주도의 해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고요. 이렇게 끈끈한 공동체 문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근데 일본이 워낙 그 문화 마케팅을 많이 잘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고민했지만 맨 뒤에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등재를 희망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올 11월에 등재 결정이 나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화가 작은 힘이라도 얹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저도 간절히 이제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더운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바다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재되면은 그분들도 이런 걸 보고 정말 한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여자분 저기 손 드시네요. 저도 고향이 바다다 보니까 보면 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나 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 엄마들의 그 인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 제주 어머니들의 그 자아 실현이 그분들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물질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궁금했던 게 7년 동안 작업하면서 펀딩이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도움 주셨던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고, 또한 7년이라는 시간을 이겨내기 된 그 감독님의 그 의지, 그것을 붙잡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녀를 소재로 잡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 질문 아까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네. 어떻게 잠깐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셔서 제가 저 펀드 얘기하셨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저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펀드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받으면 그냥 제 성격인데요. 그런 걸 받으면 마음의 빚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자꾸 제가 주인공들을 좀 다그칠 것 같고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꾸 욕심을 낼 것 같아서 제가 베이징에서 그 방송 다큐멘터리도 하고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원고 쓰고 해외 통신원 8만 원짜리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모아지면 저희 촬영팀을 다 불러서 같이 떠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7년이란 기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것도 사실은 그 촬영비가 모아지면 다시 가고 모아지면 다시 가고 이래서 좀 길어졌던 것 같고요. 근데 제 후배들에게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편하자고 한 거였고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되니까 제가 그 훨씬 천천히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아까 마지막으로 무엇이 이렇게 7년 동안 지탱해 오게 한 힘인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 주인공분들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찍었어? 제주도 가서 섭외하면 얼마나 빨리 되는데 그런 말씀도 주변에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런 분들 만나고 싶었어요. 왜 그 자기 안에 슬픔이 가득한데 남한테 자기 슬픔을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한 번도 그분들한테 너가 뭐 슬픈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생가슴을 앓고 있는 그 해녀분들의 거친 퉁명스러운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었고, 보시면 그 제가 굉장히 제 스승이신데요. 김정재 할머니 같은 경우 딸을 잃었지만 그 바다로 며칠 뒤에 다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옆에 있으면 모든 게 사실은 제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제가 그 할머니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그리고 느꼈어요. 슬픔을 위로하는 건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슬픔이 슬픔을 위로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슬픔들이 할머니들 앞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작가 출신이라는데 참 말을 음악적으로 잘하시네. 고맙습니다. 야, 또 질문 있으시면 여자분. 네, 전 궁금했던 게 이게 구조가 처음엔 해녀의 삶을 계속 소개를 하신 다음에 계절별로 이제 그 계절별로 나오는 얘기들을 담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별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모습 담아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신 건지, 그리고 또 제가 2차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을, 그래서 이 계절에 이렇게 가서 이만큼 촬영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얼개를 짜고 가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비용이 되면 그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송진아 작가와 이제 그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그동안 방송 작가를 하면서 막 시청률이 이렇게 하면 보겠지 하고 막 초구성을 하거든요. 15초 안에 반드시 센 거를 넣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그 센 것은 무엇이지, 고함을 치거나 싸우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거야. 늘 이렇게 쫓기면서 살아온 우리들이 정말 이 우도 제주도 자연에 갔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성을 한번 해보자. 좀 지루하면 어때? 극장에 오신 분들은 다 참고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고요. 그게 그분들의 삶도 좀 왜곡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죄송하죠, 뭐였죠? 그 계절별로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 시간에 가겠다라고 정하고 가신 건지요. 첫 번째, 돈이 모아져야 갔고요. 일이 있으면 또 무조건 갔고요. 또 갔지만 거기가 배가 자주 끊깁니다. 파도가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기도 해요. 들어가도 물질 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보름 정도 작업하시는데요. 바람이 불면 저희도 공치는 날이에요. 그러면 민박집에서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는 사실은 굉장히 시계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자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안 돼. 해야 되는데 안 돼. 하나라도 찍어야 될 텐데 오늘 안 된다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 네, 또 다른 분. 저 뒤에 여자분이 손 드셨네요. 뒤쪽에. 네, 그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바다를 제가 제주도를 벗어나고 싶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벗어나셨고, 또 뭐 해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내 인생 40이 지나고 왜 바다를 돌아보게 되셨는지, 그런 뭐 인생의 뭐 전환 포인트나 아니면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마지막 질문이죠. 시간이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희 프로듀서 감병석 PD님이 와 계시지만 많이 저랑 논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신파 같아서 저는 그거를 빼자고 해서 영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막 바쁘게 방송에서 살다가 나이 40에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가에서 굉장히 철의 여인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솔직히 그 암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남들은 쌩쌩 달리는데 혼자 이렇게 폐차가 돼서 갓길에 서 있는 그런 기분?
그래서 한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그 항암 주사를 맞고 갑자기 제주도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도 제주도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갔는데 거기서 늘 예전부터 있었던 해녀를 제가 본 거죠. 옛날에 풍경화로 갔다면 제가 저의 감정을 담아서 봤고 거기서 제가 큰 힘을 얻었고 정말 궁금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을 텐데 저렇게 뛰어들까 거침없이. 그게 처음에 해녀분들에 대해서 제가 촬영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PD분이 빼자고 그랬다고요? 아니요, 넣자고 했는데 제가 뺐습니다. 팬이 누구세요? 강병석 PD님 잠깐만요. 얼마나 저를 설득하는지. 감사합니다. 더 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여기 아까 촬영하신 분 중에 한 분만 마이크 잡고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당황하는 저 표정이.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짧게 하시는 게 왜냐하면 저에 대한 불만과 2008년 정도 2008년 6월이 찼어요. 네, 저도 뒤늦게 지금 영화를 다시 보고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 사실 저도 아까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그 과정이 저희한테는 다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배님도 계시고 여기 다이빙을 정말 잘하시는 김감독님 계신데 하나 한 컷 찍고 다시 숙소에 들어와서 모니터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찍고 들어와서 모니터하고 이게 뭐가 안 되지. 사실 조금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수중 촬영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트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수중에서 라이트를 쓰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수중 촬영을 좀 할 때는 라이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왜 안 썼냐면 해녀분들이 물속에서 라이트를 보게 되면 잠시 눈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완전 저희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게 저희는 한 컷을 버리는 거지만 그분은 거기서 물숨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자체가 아마 이 해녀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이면서도 그게 결국 지금에서는 좀 잘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흔치 않은 소재 접근법으로 잘 세상에 나왔는데 영화를 공개를 했으니까 극장 예목으로 좋은 거 있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해녀 노장 해녀분들이 그 젊은 해녀분들이나 초보 해녀들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 얘들아 바다에 들어가면 절대 욕심내지 마라. 만약에 나올 때 전복이 보여도 눈을 딱 감고 나와라. 너의 숨만큼만 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저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아마 저는 그냥 똥군이었는데 계속 상군을 탐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몸에 병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욕망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면 바다는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욕망의 눈이 멀면 자칫 물숨을 먹을 수 있으니까 늘 그거를 교훈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저 들으라고 한 말씀 같아요. 갑자기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잘 살아야겠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